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는 소수책방을 운영하는 김문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또 다짐으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카메라라고 해봤자 뭐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아이폰 카메라 킨 거고요. 따로 카메라는 없습니다. 원래 고민상담소는 또 먹방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연초부터 제가 물먹방이라는 거를 또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뭐 먹을 거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냉장고에 있는 냉동 피자를 돌렸습니다. 이 냉동 피자의 출처는 PMP라고 저희 음악이랑 피자랑 같이 이제 먹고 듣는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은 피자를 제가 얼렸다가 가끔 먹거든요. 남으면은 좀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남으면 좀 피자를 돌려 먹는데 저번 PMP는 피자를 잘 드시는 분들이 오셔서 남김없이 다 드셨고 아마 저저번 PMP였던 에서 한 두세 개 남았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얼려놓은 거를 이제 오늘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된 냉동 피자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이르면 한 달 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떨리고 좀 긴장되고 제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찍은 거는 그래도 한 번씩은 보거든요. 근데 최근 건 잘 안 보고요. 좀 옛날에 내가 어떤 말 그대로 뻘소리를 했나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보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법정 스님께서 그 죽을 때 입적하실 때 뭔가 글의 빛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청산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마음이 아주 약간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거랑은 전혀 다른 결이긴 하지만 그분은 뭔가 그래도 마음에 울림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뭐 딱히 마음에 울리는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밥 먹으면서 편하게 했었던 말들이라 뭐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은 오늘 그리고 뭐 약간 그렇기 때문에 피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옛날에 광해라는 그 영화에서 광해가 이제 이병헌 배우님께서 뭔가 밥을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밥을 거의 남김없이 다 먹으니까 이제 그 창거리로 요기를 하는데 이제 요기를 못한다. 뭐 못한다라고 하진 않았고 이제 어떤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다 먹어가지고 아직도 굶은 거냐?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음에는 뭐 팥죽을 하나 먹고 나머지는 다 무르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MP에서 이 남은 게 없으면 이제 요기할 게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쫄쫄 굶게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억지인 것 같고요.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우선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기 전에 우선은 고민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우선 고민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이 고민함을 열게 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되게 요런 쪽지도 두 개나 있네요. 네, 저희 책방에서 했었던 것도 좀 많고 우선 한 입 먹겠습니다.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뭘 할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쉬운 우선 두 개 우선 하고
한번 이거 두 개는 해볼게요. 오늘 오랜만이니까 거의 세 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나 뽑는 걸로 하고, 저희 하나 뽑혀가지고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왜 사랑해야 할까요? 어렵다. 두 번째 거 사연 한번 들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왜 사랑해야 할까요?가 끝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서 대표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회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더 커지려면 제 역량과 능력이 중요한데 제 능력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것만 같아 불안하고 제 존재의 가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고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드는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면이 단단해지면 해결될까요?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유지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면이 단단해지면 해결될까요가 두 번째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조금 기네. 1년 전에 되게 귀여운 고민을 이상자에 넣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컨텐츠로 올리는 거 알았지만 무슨 심리인지 그 영상을 보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건 접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하여튼 요즘 제 고민은 한 4,522가지 정도 되는데요. 넋두리 형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냥. 최근 들어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엄청 심하게 뜯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훨씬 가볍게 대하거나 나에게 중요할 수 있는 것들도 반자동적으로 하찮고 가치 없다고 여겨버리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랑 가로 열고 남자, 전 이성애자 어떤 사람이랑 남자겠죠. 어떤 남자랑 서로를 알아가는 중에 저와 다른 비슷하지 않는 성격이나 태도를 보면 다름에 끌리다가도 바로 결혼이라는 키워드를 넘어가서 이 사람은 단순하고 시원시원하지만 전혀 다정하지 않거나 아내를 막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반면 저랑 좀 비슷한 가로 열고 차분하고 생각 많고 N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끌림이 전혀 없어요. 그걸 느낀 순간 그 사람을 알아가 볼 노력을 전혀 안 하게 되죠. 갈수록 남자 데이터가 쌓여 보는 눈이란 것이 확고해지니 쉽게 싫어하고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거 내가 감당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사람을 사랑을 하려면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머리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걸 알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머리부터 경직되어 곧 마음까지 굳어버립니다. 상처받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방어 기제가 강해져 버릴 대로 강해져 버려 이젠 그런 방법까지 까먹은 느낌이에요. 짝사랑했던 상대에게 오랫동안 꾸준히 잔잔하게 상처를 많이 받아온 탓이 큰 것 같아요. 지금은 끝났는데 오히려 다 끝나고 곱씹으니 더욱더 큰 상처로 남아가고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이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빡세네요. 우선 요거 연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연애에 관련된 거 갈수록 경직되는 남자 보는 눈이 더 따지게 되고 결혼이라는 거를 대입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먹으면서요.
잠시만요. 하나만 더 갖고 올게요. 피자가 조금 탔습니다. 이거 좀 타니까 뜨거워서 무서워서 조금 이따가 먹고요. 요거부터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첫 번째 사연에 이제 궁금하신 거는 사랑하고 싶은데 조금 따지게 되는, 그리고 뭐 감당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고, 그리고 또 그런 뭐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기가 좀 쉽지 않고, 근데 그런 이유를 이제 짝사랑했던 상대에게 오랫동안 꾸준히 잔잔하게 상처를 많이 받아온 탓이 큰 것 같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제 거꾸로 가겠습니다. 거꾸로. 이거 어느 정도 수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짝사랑하게 했던 상대에게 오랫동안 꾸준히 잔잔하게 상처를 많이 받아온 탓이 큰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굳이 이게 이유일까요? 굳이 왜냐면 짝사랑했던 상대라고 하면 짝사랑이니까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좋아했었던 상대방인 거잖아요. 근데 꾸준히 잔잔하게 상처를 많이 받아온 탓이 큰 거래요. 짝사랑을 했는데 당연히 사랑을 안 받아준 것이고, 당연히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자유인 그 부분을 꾸준히 잔잔하게 상처를 많이 받아온 거는, 만약에 내가 거절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옆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잔잔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짝사랑을 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 근데 그 상대한테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사랑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뭐 사귀지도 않을 거면서 뭐 약간 상처를 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끊을 순 있어요. 애초에 이 상처 자체는 내가 널 좋아한다라고 짝사랑하는 상대한테 나도 좋아해 라고 하고 거절을 당하면 그냥 거절 당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 보고 싶으니까, 나는 그 사람 옆에서 상처를 받아도 그 사람 보면 더 기쁨이 더 크니까, 그래서 주위에 남겨져 있었고 남아 있었고, 그래서 꾸준하게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짝사랑했던 상대에게 오랫동안 꾸준히 잔잔하게 상처를 많이 받아온 탓은 짝사랑했던 상대한테 할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곳에 머물렀었던 이 고민자 분 스스로가 그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끝났는데 오히려 다 끝나고 곱씹으니 더욱더 큰 상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짝사랑 상대한테 상처를 받은 것조차 내가 셀프 상처 이제 받는 사람이 된 거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굳이 곱씹지 않아도, 굳이 곱씹은 것은 그것도 내가 나를 생채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를 뭘 할 필요는 없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나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왜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거를 적용을 시키는지, 왜 새로운 사랑과 좋은 사랑과 수많은 가능성의 사랑의 세계를 그냥 내가 나를 스스로 해했던 그 도구를 가지고 남들을 해하고 있는 거, 남의 사랑, 내가 받을 사랑들을 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면서 받았던 거거든요. 사랑을 받으면서 받은 상처가 아니라 사랑을 하면서 내가 뜻대로 안 되니까 받은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처를 사랑을 해줄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거냐면, 이 짝사랑했던 상대가 이 고민자분을 발목을 묶고 있는 형국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거는 고민자분께서 스스로의 발목을 묶은 형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짝사랑했던 상대가 그게 탓이다라고 하면 탓일 수 있죠. 근데 그 탓은 짝사랑 상대 때문에 아니라 내가 너무 나를 방치했어. 내가 너무 나를 아껴주지 못했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여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의심이 되죠. 내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고민자분께서 상대방이 뭐 막 다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고 시원시원하다고 다정하지 않고 아내를 막 대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단순하고 시원시원한 게 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지켜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막 대하는 것도 단순하고 시원시원하신 분들이 막 대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랑 좀 비슷한 하고 가로 열고 차분하고 생각 많고 N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차분하고 생각 많고 N스러운 사람들 중에서도 단순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비슷하다고 끌림이 전혀 없어라고 하는 부분은 대충 봤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가볍게 대하거나 나에게 중요할 수 있는 것들을 반자동적으로 하찮고 가치 없다고 여겨버리는 그 습관이 남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저는요, 고민자 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 맞고 저렇게 안 맞고, 저 사람은 가치가 없고 저 사람은 필요가 없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어느 영감이 줄 수 없고 나랑 어떤 끌림이 없다고 해서 하찮고 가치 없다고 여겨버리는 습관이 생기게 되면요, 저는 이게 셀프 혐오의 다른 방식의 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가치는 뭘까? 저 사람의 가치가 안 보인다면 내가 어떤 가치를 찾아줄 수 있지? 저 사람은 저런 게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발견하거나 가치를 찾아주거나 이런 형태로 사람을 보면 고민자분의 마음도 조금 편하고, 그리고 더 짝사랑했던 상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컨텐츠를 올리는 걸 알았지만 무슨 심리인지 그 영상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마도 똑같이 하찮고 가치 없다고 여겨버리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영상은 하찮고 가치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봐주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하찮고 가치 없다는 영상을 찍는 이 영상을 이렇게 차분하게 봐주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태도가 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나 SNS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나에게 재미가 없는 것을 빠르게 넘겨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고 그게 일종의 관습이 되면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혹은 뭐 말 그대로 반자동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냥 모든 것들을 재미없으면 다 넘겨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남자 데이터가 쌓여서 보는 눈이라는 것이 확고해지니 쉽게 다 싫어하고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라고 하는 것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 자기만의 취향이 생기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저런 사람을 만나서 저런 사람이 좋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은 방해 요소라고 생각은 해요. 이런 사람이 좋다, 난 저런 사람이 좋다라는 것도 나 이런 사람이 싫다라는 것과 동시에 똑같은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찾는 거나 좋은 점을 찾는 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만약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끌리시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나시거나
끌림이 없다. 그럼 만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끌림이 없는데 굳이 저 사람이 뭐 조건적으로 좋다고 해서 저는 만나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머리와 마음이 동시에 가면 좋겠지만 저는 사랑은 마음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걸 알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하시면 머리는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부터 여시면. 그러니까 끌림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끌림에 그냥 몸을 맡기시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서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뭔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뭐를 하면 좋을까? 우선은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이란 키워드로 넘어가서 이 사람은 그래서 결혼이란 키워드를 사람 만날 때 당연히 적용시키는 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키워드로 사람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게 결혼이라는 키워드로 사람을 볼 수 있나요? 전 그게 잘 모르겠어요. 또 예를 들면 저는 사람이 사귀기 전과 사귀기 후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똑같이 사귈 때와 결혼할 때에도 차이가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조건을 보는 순간 혹은 그 사람을 재는 순간에 반대로 그 사람도 나를 재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고민자분께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재고 있다고 느끼시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조건 같은 거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격 이게 있으면은 뭔가 다른 이걸로써의 장점이 있겠다. 예를 들면은 차분하고 생각 많고 N스러운데 갑자기 어쩔 땐 단순하고 시원시원해서 남자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남자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부분을 발휘를 못했던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덱스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덱스가 있는데 덱스가 맨날 책방에서 책만 보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을 차분하고 생각 많고 N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솔로지옥 나와가지고 막 깃발을 이렇게 막 뺐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남자도 단순하고 시원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너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향은 있겠지만, 당연히 성향은 있겠지만 둘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모르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시원시원하신 분들도 차분하고 생각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구석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차분하고 생각 많으신 분들도 당연히 단순하고 시원시원한 분들도 있다. 근데 그걸 모른다? 대충 봤다. 나를 대충 보고 싶어, 사람들이 나를 대충 보기 싫은 것을 원하면서 남을 대충 본다는 것은 너무 모순적이에요. 그건 욕심이죠. 남들도 정성껏 봐주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봐주시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봐주신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나를 좋게 본 다음에 거기에서 만나는 어떤 전기 신호가 오면 그때 만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길게 써주셨는데, 길게 써준 만큼 자기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더 많이 만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자 데이터가 쌓여 보는 눈이라는 것이 확고해지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스타일의 남자를 계속 만난다고 했을 때 그게 남자 데이터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남자 데이터가 쌓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정말 여러 타입, 진짜 수많은 여러 타입을 만나보고 나서야 남자 보는 눈이 남자 데이터가 쌓여서 확고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말 그대로 이효리의 어떤 깨달음처럼 저 사람도 저 사람이고 저 사람도 똑같고 저 남자도 똑같고, 그렇다면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격, 어떤 무엇을 봐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들죠. 근데 남자로 보인다라는 게 좀 중요하긴 하죠, 당연히. 근데 그게 뭐 그런 호르몬이 없어지면 남자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남자로 보이는 부분은 뭐 만약에 처음에 3년 혹은 길게는 뭐 5년까지, 정말 길게 봤을 때 5년이라고 했을 때 그 후에는 어떤 인간 남자로서 봐야 되는데, 동반자로서, 그러면 그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랑 좀 비슷한 이런 성격이 좀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 데이터가 쌓이는 거는 한 100명 만나보시면 너무 많나? 그래도 좀 많이 더 만나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사귀지도 않고 그 사람을 대충 뭐 한 두세 번 만나고, 아, 나 이 사람이랑은 이래서 안 만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보세요. 뭐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아니면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나다 내 인연이 만나는 거지. 아, 저 사람은 안 만나 하다가 언제 만나겠습니까? 뭐 그래서 방어 기제가 강해져 버린다면 저는 이것은 연애로서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하셔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를 하십시오. 연애 하신 다음에 책방에 오시면 제가 케이크를 하나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이 고민자 분한테. 연애를 못해도 케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보시고 3개월 이내 연애를 못했다 그러면은 제가 모임 하나를 초대해 드릴게요. 무료로. 3개월 이내로. 물론 모임을 선택하는 것은 제가 추천하고 제 맘대로, 이 모임에 오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 모임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고민자분께서 안 오시면 뭐 없는 거고요. 아니면 뭐 오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저한테 DM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혜택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 좀 만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죠. 피자가 좀 식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두 번째 피자. 이게 아마 마지막 피자 같은데.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두 번째 사연은요, 회사에서 대표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신데, 회사가 더 커지려면 제 역량과 능력이 중요한데 제 능력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제 존재의 가치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면이 단단해지면 해결될까요? 뭐 내면이 단단해지면 해결되겠죠. 근데요, 이게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말이 뭐 이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내면이 단단해지는 사람 치고 고집이 안 센 사람 있나요? 고집이 개셉니다. 내면 단단하다? 고집 개세다. 그러면 내면이 지금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내면이 단단해지면이라는 이제 이 말에서 나오는 뉘앙스 뭐냐면 나는 내면이 단단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내면이 단단해지면 해결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단단해지면 해결될까요? 라고 한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회사가 더 커지려면요, 이 고민자분께서 내면이 단단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면이 단단해진다라는 거는 대표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대표는 고집이 부려도 됩니다. 왜냐면 자기 뭐 회사니까 망해도 자기 책임, 잘 돼도 자기 책임, 다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밑에 있는 이 대표 다음에 있는 자리는 어떤 예를 들면 대표가 몸통이라고 한다면요, 직원들은 날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날개는 되게 유동적이란 말이죠. 몸통은 가만히 있어요. 몸통은 바뀌지 않습니다. 날개는 여러 군데로 막 바뀌고 막 바닥바닥거리고 막 쫙 펼치기도 하고 막 위로 움직였다가 밑으로 움직였다가 한단 말이죠. 가끔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다리로 움직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표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고민자분께서 갖고 있는 이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이 저는 솔직히 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면이 단단해지는 건 무엇일까? 고집이 센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겠지만,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거는 약간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오더라도 나를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뭔가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내면을 단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자분한테는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찾는 순간에 아마 고민자분께서는 이 회사를 나와서 자신만의 회사를 꾸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뭐 회사가 더 커지려면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회사가 더 커지려면은 이제 이 고민자분께서도 회사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존재 가치가 흔들리고 미치지 못할 것만 같아 불안하고, 이 부분까지는 진짜 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욕심이 있으시니까 이런 불안감과 존재 가치까지 흔들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고민자분의 어떤 일의 성과를 나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괴감이 드는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자괴감 보내지 않는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자괴감이 드는 메일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괴감이 드는 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조금씩 더 열심히 하시겠지.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나 진짜 개 잘해, 나 진짜 일 너무 잘하고 나 일만 했다 하면 그냥 완전 기가 막혀 막 이렇게 얘기한 상태로 뭔가 존재가치 흔들리지 않아. 난 존재 완전 뭐 평정심 완전 갖고 있고 내 능력은 다 해서 완전 나 지금 자신감 충만이야.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은 더 실수 안 하고 좀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경청하고 그거를 조합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면 이게 정말 맞나? 에 대한 자기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고민자분의 되게 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대표라면 불안감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자신감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이건 어떠세요? 이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는 이 고민자분께서도 되게 많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겠죠.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뭔가 이거는 좋은 것 같다, 이건 잘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은 중간중간에 가끔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들이 되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고민자분께서 이런 나 자신의 일의 역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뭐 많죠. 정말 뭐 찾으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챗GPT 물어보셔도 뭐 뻔한 얘기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없어. 왜냐면은 제가 이 고민자분을 잘 모르잖아요. 고민자분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뭐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서 이거를 방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일을 하시면 일을 더 하세요. 일을 개빡세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워라벨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치고 워라벨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워라벨이 이미 박살낸 지가 오래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 정도라고 하려면 워라벨 박살 나야 되는구나, 그게 자영업자의 숙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일에다가 더 일을 더 추가하세요. 더 벌리세요. 아니면은 시간을 더 늘리시던가. 물론 그 번아웃 올 것 같으면 살짝 느슨해지는 그런 노하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번아웃의 징후가 어떻게 오는가 라는 것을 되게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괴감이 드는 메일, 대표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버시겠죠? 자괴감이 드신다면 일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피할 수 있는 하나는 마련해 놓는 건 어떠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관을 주기적으로 가신다던가, 정말 나를 잊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아마 365일 24시간 중에 진짜 깨어있는 시간 내내 일에 대해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너무 좋겠다. 물론 이게 이제 저의 이제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일수록 좀
이 일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시간도 조금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책 읽는 독서 시간을 마련을 해놔도 괜찮고, 아니면 하다못해 저 금요일에 그 책방 그 디톡스 하거든요. 그때 오셔가지고 잠깐 차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고, 제가 주말에 안 해가지고 원래 주말에 디톡스가 있었었는데 주말에는 디톡스를 하다가 금요일로 옮기긴 했지만 뭐 하여간, 아니면은 이제 자체적인 디톡스 데이 이런 거를 이제 하나 해두시고 나서 일에서 좀 벗어나세요. 왜냐면 그러면 일을 되게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불안해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이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일 이렇게 부대표, 어떻게 보면 대표 다음이니까 부대표라고 했습니다. 부대표 자리에 올랐는데 일이 재미없으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님한테 미안하지만 자기 회사 차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원래 대표들은 이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어떤 이미지성으로 봤을 때 되게 그냥 설렁설렁하고 그냥 뭐 막 그 밑에 있는 되게 열심히 하는 이사 뭐 그런 임원진들보다는 조금 덜 일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대표님이 지금 이제 고민자님이 부대표라고 할게요. 부대표님이 이제 이 회사에서 나왔을 때 누구를 데려오고 어떤 회사를 차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좀 뭔가 이미지를 그리신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건 어떤가, 뭐 이런 것도 조금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내가 잘하고 있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겸손한 대표가 될 것 같아서. 되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물론 만만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치근하게 보고 열심히 잘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왜 사랑해야 할까요? 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의 범주는 되게 많죠. 뭐 예를 들면 아가페적 사랑, 에로스적 사랑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2D 뭐 만화나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컨텐츠에 대한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인간이 사랑하는 이유는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랑 왜 해? 그냥 좋잖아. 행복하잖아. 사랑하면 그냥 재밌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사랑해야 할까요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진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왜 사랑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질문도 너무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지? 라는 질문으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 한 번 10권의 철학책 혹은 100권의 철학책 혹은 그 유명한 자기계발서 몇십 권을 읽는 것보다 한 번의 제대로 된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책으로서의 깨달음은 단편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책은 책으로서만 줄 수 있는 사회적 깨달음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육화되어 있지 않은 깨달음인데, 그런 나의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어떤 사랑이라는 측면은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식들이
지혜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랑이 되게 큰 추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방법도 역시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은 사랑 앞에서는 무엇이든 간에 다 평등해질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 간에 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내로남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어쩌죠. 근데 이제 뭐 사랑에 대한 것도 이 아우를 수 있는 범주가 가장 넓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행동의 그 모든 이유들을 사랑으로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의 범위 혹은 뭐 세부적인 분류 이런 거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사랑해야 하는가? 인간에겐 사랑이 전부니까 이지 않을까? 왜라고 하면 좀 어려워요. 저한테는. 근데 연애만에 국한된 사랑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랑을 하시면 그래도 풍부해지고 납작해져 있었던 인생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을 하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물론 고통스럽긴 한데 인간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물론 사랑할 때도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또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네. 왜 사랑해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은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그냥 본능인 거죠. 그냥 인간이 밥을 먹든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햇빛을 보고 물을 먹고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죠. 인간은 사랑 자체가 본능이니까. 그래서 되게 물론 더 막 여러 가지 뭐 사례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도 많이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보는 게 너무 좋고 사랑 이야기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모임도 사랑 모임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되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면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한번 고통도 한번 느껴보세요. 근데 말이 정리가 안 되네. 사랑에 대해서. 왜냐면 진짜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이유가 다 돼요. 내가 콜라를 먹는 건 콜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소수 책방 고민상담을 하는 건 고민상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연필을 쓰는 것 연필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해야 되냐면 모든 것의 이유가 사랑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똑같아.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삶의 원인은 사랑이며
인간의 삶의 결과도 사랑이기 때문에 물론 행동 모두 다. 오늘은 세 개 했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고민 상담소. 항상 이 짧은 영상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거꾸로 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로서 책방 한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가는 거죠. 다들 지금 AI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책방을 한다는 게 거꾸로 가기는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부족한 책방 2025년 한 해 너무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 하면서 그래도 뭔가 수입은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버텨냈다. 저는 그걸로써 저는 2025년 되게 뿌듯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에도 버텨보려고 합니다. 책방은 항상 어렵고 아마 10년 후에는 더 어려울 거고 20년 후에는 더 어렵겠지만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추운 날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뵙겠습니다.